실종 30년. 재벌 회장 집에 보일러 수리하러 간 날.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내 인생을 멈춰 세웠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겨울 아침 해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창문으로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최성우는 좁은 방 안에서 눈을 떴죠. 57의 나이답지 않게 몸은 단단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나 낡은 옷장을 열었어요. 작업복이 몇 벌 걸려 있었죠. 보일러 수리 기사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성우는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성우는 한숨을 쉬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성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죠. 주말도 명절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성우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도 거의 없었죠.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부모 손을 놓친 뒤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이었어요. 차가운 방, 낯선 아이들, 매일 밤 울먹이던 자신의 모습. 고아원을 나온 뒤에는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성우는 16세 공장에 취직했죠. 그리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보일러, 배관, 전기.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익혔어요. 고장난 건 고치면 되는데. 성우는 낡은 찬장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라면 몇 개와 김치통이 전부였어요. 성우는 라면을 하나 꺼내 끓였죠.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성우는 라면을 먹으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 하나 없는 벽, 먼지 쌓인 책상, 오래된 텔레비전. 성우의 삶은 텅 비어 있었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사람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성우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일러는 고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고장 나도 부품을 갈고 청소하고 조정하면 다시 돌아갔죠. 하지만 사람 인생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렸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죠. 이름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저 버려진 아이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죠. 누가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우는 라면 그릇을 씻고 작업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출장이 여러 건 잡혀 있었죠. 성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성우는 낡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는 공구들이 가득했어요. 렌치, 드라이버, 측정기. 성우의 모든 것이었죠. 성우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빌라였어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보일러가 자꾸 꺼진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능숙하게 보일러를 점검했어요. 센서 문제였죠. 10분 만에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죠. 성우는 잠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가정이 성우에게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왔어요. 부질없는 생각이었죠. 성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예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성우는 하루 종일 고장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변했고 몸은 지쳤어요.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죠. 일하는 동안만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성우는 마지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강남이었어요. 성우는 의아했죠. 강남에서 성우 같은 소규모 기사를 부를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일이면 가야지. 성우는 중얼거리며 강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고장난 집을 고치고 고장난 자신은 외면하는 반복이었어요. 성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고장나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어요. 부품을 갈 수도 없고 청소할 수도 없었죠. 성우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성우의 낡은 승합차가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주소를 찾아 골목으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큰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맞나? 성우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성우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바라봤죠.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성우는 한 번도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성우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보일러 수리 나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성우는 공구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죠. 잘 다듬어진 나무들, 분수대, 석등. 성우는 이런 곳을 처음 봤어요. 현관에 도착하자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성우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마치 궁전 같았어요. 성우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죠.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수고 많소. 노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일러 수리 나온 최성우입니다. 노인은 성우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나는 강윤석이요. 보일러가 자주 말썽이라 불렀소. 성우는 강윤석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성우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일러실은 지하에 있소. 천천히 하시오. 집사가 성우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최신 보일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성우는 점검을 시작했죠. 복잡한 시스템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작업하고 나니 문제를 찾았어요. 센서 불량이었죠. 성우는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성우는 공구를 정리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에게 보고하려고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윤석은 보이지 않았죠.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우는 무심코 다가가 사진을 봤죠. 그 순간 성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성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까만 눈동자, 작은 인매, 그리고 귀 옆에 난 작은 점.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성우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죠. 아이의 눈매, 얼굴 윤곽,
모든 게 거울 속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사 양반 왜 그러시오? 뒤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석이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혹시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0년 전이요.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성우가 고아원에 들어간 바로 그 시기였어요. 이 아이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습니다. 윤석이 먼저 말했어요. 내 아들이지. 실종됐네.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에서 잊고 살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실종. 고아원 기록에서 봤던 그 단어. 이름 없는 아이, 발견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추적 나이 5살. 성우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귀 옆에 점, 눈매, 입모양. 모든 게 일치했어요. 성우는 온몸이 떨렸죠. 회장님.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윤석을 불렀습니다. 윤석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성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이 아이, 저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석은 성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무슨 말이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모도 몰랐고 이름도 없었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실종 아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우는 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점이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위치예요. 윤석은 천천히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사진과 비교했죠. 윤석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윤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은 성우의 귀 옆을 봤어요. 작은 점이 거기 있었죠. 사진 속 아이와 정확히 같은 위치였습니다. 정말 내가. 윤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석은 뒤로 물러서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성우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걸까요?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우와 윤석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두 사람을 휘감았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은 윤석을 바라봤어요. 윤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자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우 자신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합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우를 봤죠. 비교하듯 오갔습니다. 기다려보게. 윤석이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꿈은 아닐까요? 30년 동안 찾지 못한 부모를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윤석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윤석은 파일을 펼쳐 성우에게 보여줬죠. 이게 당시 기록이네. 아들이 실종됐을 때 경찰에 신고한 자료일세.
성우는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신체 특징, 실종 날짜,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성우는 신체 특징 부분을 봤죠. 왼쪽 귀 뒤점,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작은 흉터. 성우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 발을 보여줬어요.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죠. 윤석은 그 흉터를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느님, 정말 내가 맞구나.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석은 성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뒀죠. 죄송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손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도 하지. 나도 믿기지 않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죠. 어떻게 살아왔나?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에 나와서 공장에서 일했고요.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보일러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우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윤석은 그걸 느꼈죠. 힘들었겠구나. 윤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죠. 나는 윤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네를 찾았네. 경찰도 동원하고 사람도 고용했지. 하지만 찾지 못했어.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성우는 윤석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 원망, 서러움.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죠.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왜 저를 잃어버리신 겁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자네를 데리고 외출했었네. 회사 일로 바쁜 시기였지만 자네가 가고 싶어 해서.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잠깐만이라고 생각하고 자네를 차에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갔지. 윤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돌아왔을 때는 자네가 없었네.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자네는 사라졌어. 성우는 윤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성우에게도 없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 뒤로 미쳐버렸지. 경찰을 불렀고 모든 사람을 동원했어. 하지만 자네는 발견되지 않았네. 윤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들었어. 누군가 자네를 데려갔다고. 하지만 그게 누군지, 왜 그랬는지는 몰랐지.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데려갔다고요? 왜요? 저를 누가 데려간 겁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 경찰도 단서를 찾지 못했지. 성우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혹시... 성우가 물으려 했을 때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안 되네. 나중에 하라고 해. 집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회 관련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성호를 봤죠. 미안하네.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겠나?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윤석이 명함을 꺼내 성호에게 건넸어요. 내일 전화하게. 꼭. 성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윤석은 성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성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요.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성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 30년을 혼자 살았다는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석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세. 집으로 오게나.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윤석 생각만 났죠. 저녁이 되자 성호는 다시 그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어서 오게. 식사 준비를 해뒀네. 윤석이 성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성호는 이런 식사를 본 적이 없었죠. 앉게나. 편하게. 윤석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석도 맞은편에 앉았죠. 많이 먹게. 자네가 좋아했던 음식들일세. 윤석의 말에 성호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음식이요? 성호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윤석은 계속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성호는 불편했지만 참았죠. 성호. 윤석이 성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본명을 알고 싶은가? 실종되기 전 자네 이름 말일세. 성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평생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강민호. 그게 자네 이름이었네. 윤석의 말에 성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민호.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강민호. 성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지? 하지만 성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성호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강민호라고 하니 실감이 안 나네요. 윤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은 성호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미안하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윤석은 성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호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 좋아했던 장난감, 자주 갔던 공원. 성호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윤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죠. 자네는 참 밝은 아이였어. 늘 웃고 뛰어다녔지. 윤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멈췄네. 성호는 윤석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자신도 고통스러웠어요. 30년을 혼자 살았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회장님, 성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습니까? 누군가 저를 데려갔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네. 기업 분쟁도 있었고 적들도 많았지. 윤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를 노린 협박이 여러 번 있었어. 그래서 경호를 강화했지만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방심했네.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호는 윤석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납치당한 거였나요?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까?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니네. 나는 한 번도 자네를 버린 적 없어. 윤석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성호는 윤석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었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죠. 중년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급한 보고가. 남자는 성호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누구십니까?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석이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일세. 성호, 잠깐 자리를 비켜주겠나?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지만 거실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저 사람은 누굽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이네. 윤석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은 30년 전에 실종됐지. 하지만 찾았네. 저 사람이 민호야.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확인도 안 하시고 믿으십니까?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성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요? 말 조심하게. 이미 확인했어. 신체 특징도 일치하고. 그런 건 조작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성호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당장 검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비서실장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하지만 그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지는 마. 비서실장이 거실을 나왔습니다. 성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비서실장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죠. 성호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성호를 봤어요. 미안하네. 저 사람이 좀 신중한 편이라서.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절차죠. 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윤석은 성호의 손을 잡았어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호는 불안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DNA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체열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윤석은 매일 성호에게 전화했지만 성호는 불안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기사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요? 성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중단하라고요? 성호는 회사로 찾아갔지만 사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성호를 피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저녁에 성호는 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받지 않았어요. 성호는 여러 번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죠. 다음 날 밤 성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최성호 씨?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누구십니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강 회장님 댁에 다시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회장님 아들입니다. 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성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모든 게 일치했잖아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큰 집 일에 휘말리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들은 성호에게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땅에 떨어진 봉투에서 돈이 보였죠. 받으시고 조용히 사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해 줬습니다.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성호는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돈이 바람에 날렸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다르다고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일치했는데요.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걸,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걸, 진짜였구나.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윤석의 아들이 맞다고. 그래서 누군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날 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성호는 윤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성호는 뒷담을 넘었습니다. 정원으로 들어가 집 안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손전등 불빛이 성호를 비췄습니다. 누구냐? 경비들이었습니다. 성호는 달렸어요. 하지만 경비들이 더 빨랐죠. 성호는 붙잡혔습니다. 불법 침입이다. 경찰 부른다.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성호는 저항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성호가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윤석이 창가에 나타났죠. 회장님, 저예요. 민호예요. 성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윤석은 성호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죠.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해요. 성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윤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죠. 최 기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비서실장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군요. 비서실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었어요. 성호는 다시 윤석을 봤죠. 회장님, 아버지, 저 좀 믿어주세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윤석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성호를 끌고 갔어요. 성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석을 바라볼 뿐이었죠.
윤석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불법 침입 혐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풀려났죠. 윤석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집에만 있었어요.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윤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어요. 윤석이 서 있었죠. 회장님.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이 이런 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들어가도 되겠나?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황급히 문을 열어줬어요. 윤석은 좁은 방 안을 둘러봤죠.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 차가운 공기. 여기서 살아왔구나.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성우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은 손을 떨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미안하네. 윤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믿지 못했어. 성우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믿었지. 자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왔거든.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네가 날 부르는 걸 보고 알았어. 자네가 정말 민호라는 걸. 성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네.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 윤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과가 조작되어 있었어. 성우는 눈이 커졌어요. 조작이라고요? 누군가 병원 직원에게 돈을 줬더군. 검사 결과를 바꾸라고. 윤석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였어요. 이게 진짜일세. 자네는 내 아들이 맞네.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친자 확률 99.9%. 성우는 진짜 윤석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비서실장일세. 윤석의 대답에 성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거든요. 왜요? 왜 저를 내쫓으려 한 겁니까? 윤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게는 자네밖에 없거든. 유일한 아들이지.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돌아오면 내 재산은 모두 자네 것이 되네. 비서실장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 성우는 이해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군요. 비서실장은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네. 자네가 없는 동안 나를 도왔지. 윤석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자네가 나타나면 그의 위치가 흔들리거든. 그래서 자네를 내쫓으려 한 거야. 성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어요. 해고했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 조만간 체포될 거야.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회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0년 전 누가 절 데려간 겁니까? 윤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자네를 버렸네. 성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정치적 압박이 심했어. 자네를 노린 협박이 계속됐지.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두려웠네. 자네가 다칠까봐. 그래서 자네를 숨기기로 했어. 윤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네를 맡겼지.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려고. 성호는 윤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네를 데리고 사라졌네. 돈을 받고 배신한 거야. 윤석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쳐버렸어. 자네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도 없었네.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석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았지. 그 사람이 자네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윤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성호는 일어나 윤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을 껴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고통이 터져나왔어요. 한참 뒤 윤석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성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좁은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성호는 처음으로 윤석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윤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뒤 윤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가 가득했죠. 재계의 큰 인물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두가 모여든 겁니다. 성호는 대기실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윤석이 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죠. 괜찮겠나? 윤석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전국에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질 거예요. 성호는 두려웠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요원이 알렸습니다. 윤석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윤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성호가 단상으로 올라가라는 신호였어요. 성호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성호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눈을 부시게 했죠. 이 사람이 제 아들 강민호입니다. 윤석이 성호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3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은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성호를 불렀던 일, 가족 사진을 보고 알아챘던 순간, DNA 검사까지. 하지만 중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비서실장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제 아들을 내쫓으려 했죠.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어요. 재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면 상속 구도가 바뀌니까요.
윤석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제 아들을 잃어버린 건 제 책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석은 계속 말했어요. 당시 정치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노린 협박이 계속됐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제 아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아들을 지키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과거를 고백할 줄은 몰랐죠. 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회사에 타격이 있습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석이 물러난다고요? 제 아들이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공장에서 일하고 보일러 기사가 되었죠. 윤석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벌고 권력을 쌓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윤석은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싶어요. 기자 한 명이 성우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강민호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성우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보일러 기사입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우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석도 울고 있었죠.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이 성우를 껴안았어요. 잘했네, 아들. 성우도 윤석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보일러 기사였던 재벌 아들, 회장의 눈물 고백.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어떤 이들은 비판했죠. 하지만 성우와 윤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서로였으니까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의 대저택이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민호야. 윤석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준비됐나?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약속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죠. 이사회는 처음에 반발했지만 윤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보일러 기사로 일했어요. 윤석이 회사 일을 맡으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성우는 거절했죠.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아버지. 30년을 해온 일이에요. 성우의 말에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선택한 삶을 존중했죠.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대저택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윤석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어요. 윤석이 벌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윤석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잠이 안 오더구나. 오늘 함께 차례를 지낼 생각을 하니까. 성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보낸 명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윤석이 음식을 놓고 성우가 정리했어요. 서툴렀지만 따뜻했죠. 어머니 사진도 놓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지.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차례를 지냈습니다. 윤석은 돌아가신 아내에게, 성우는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절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윤석이 성우에게 음식을 권했죠. 많이 먹어라. 성우는 밥을 한술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일하러 가야 합니다. 윤석이 눈을 크게 떴어요. 명절인데? 쉬어야지.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이라 더 바쁩니다. 보일러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윤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죠. 그럼 저녁에는 꼭 같이 먹자. 약속이다. 성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성우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윤석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죠.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버지. 성우는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윤석이 손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우도 손을 흔들었죠.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30대 부부가 살고 있었죠. 명절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보일러를 점검했어요. 센서 문제네요. 금방 고칠게요. 성우는 능숙하게 작업했습니다. 10분 만에 보일러가 다시 돌아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추운데 어떡하나 했어요. 부부가 고마워했습니다. 성우는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이니까요. 집을 나서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을 돕는다는 느낌이 좋았죠.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윤석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인사했습니다. 윤석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고했다. 저녁 준비해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서로 익숙하지 않았죠. 민호야. 윤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일러는 잘 돌아가냐? 성우는 피식 웃었어요. 윤석이 물어볼 게 그것밖에 없었나 봅니다. 네, 이번엔 오래 갈 겁니다. 윤석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책을 읽는다. 산책도 하고.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더구나. 성우는 윤석이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자네와 함께 있으니까.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롭고 쓸쓸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좋습니다.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나란히 앉았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고쳐진 건 뭘까요? 혈연? 가족?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성우는 고장난 채로 살았어요. 혼자서 외롭게 텅 빈 삶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성우는 윤석을 슬쩍 봤습니다. 윤석은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윤석도 고쳐진 겁니다. 30년 동안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살았던 윤석. 이제는 아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성우가 불렀습니다. 윤석이 성우를 봤어요. 왜 그러냐?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윤석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죠.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죠.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찾았어요. 아버지를,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고장난 건 집이 아니었다고, 보일러도 아니었다고, 고쳐진 건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함께.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강원도 시골 국도 한복판 3억짜리 외제차가 멈춰섰다. 이 차 서울에서도 못 고친 겁니다. 제가 한번 그때 봐도 될까요? 허름한 작업복의 소년이 다가왔다. 이 차 차, 서울에서도 못 제가 고쳐요.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3분 봐도 뒤 될까요? 고쳐진 건 차가 아니라 재벌 여회장의 인생이었다. 서울에서도 못 고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넓은 회장실 안에서 한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53의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주름 하나 없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철의 여회장이라고들 하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재계에서 서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상경의 봉제 공장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죠. 80년대의 거친 노동 현장, 구조조정의 칼바람, 금융위기의 혼란까지 모두 견뎌냈어요. 서윤은 배신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믿었던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죠.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자동차 부품 대기업의 회장 자리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서윤이 회사에만 매달린다며 떠났죠. 서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계약이 있었거든요. 남편보다 회사가 우선이었어요. 아이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유산을 했고 그 뒤로 다시 임신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대신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편이 편했거든요. 서윤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윤과 남편이 웃고 있었죠. 언제 찍은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성공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서윤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결제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불 꺼진 거실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서윤은 수십 명의 임원을 거느렸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도 없었고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었죠. 서윤은 혼자였어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협력사 미팅, 저녁 7시 강원도 공장 시찰 일정이 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죠. 변화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차 준비해 두세요. 비서가 나간 뒤 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윤은 그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웠죠. 서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고장 난 것 같다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도 사라졌고 웃음도 잊었습니다. 서윤은 마치 기계처럼 살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서윤은 외제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비서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서윤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읽었죠. 강원도 공장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서윤은 창밖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만 집중했죠. 숫자와 그래프, 실적과 목표치. 서윤의 세상은 그것뿐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과 들이 펼쳐진 시골길이었어요. 서윤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차가 갑자기 덜컹거렸어요. 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뭔가 이상한데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기사가 엑셀을 밟았지만 소용없었죠. 차는 결국 멈춰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다시 걸어봤지만 걸리지 않았어요. 비서가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죠. 회장님, 여기 통신이 안 됩니다. 서윤은 짜증이 났어요. 하필 이런 시골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 선 겁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렸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과 산뿐이었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일정이 늦어지잖아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보닛을 열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서윤은 한숨을 쉬며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었죠. 서윤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도로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과 논밭만 보였어요. 마을도 보이지 않았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죠. 기사는 여전히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윤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차 가격이 얼만 줄 알아요? 서울센터에서도 함부로 못 만지는 차라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견인차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서 마을까지 가보겠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일정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서윤은 차에 기대어 팔짱을 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17쯤 되어 보였죠. 소년은 서윤의 차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가 고장 나셨나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손톱 밑까지 검은 손. 서윤은 코웃음을 쳤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서윤의 말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개의치 않았어요. 소년은 차에 가까이 다가가 보닛을 들여다봤죠. 한번 봐도 될까요? 소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윤은 비웃듯 말했어요. 이 차 가격이 얼만 줄 아니? 서울센터에서도 손 못 댄 차야. 시골 애가 뭘 안다고.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년은 차를 한 바퀴 돌며 천천히 살펴봤죠. 그리고 엔진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소년이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는 서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죠. 기사가 시동을 걸었지만 역시 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엔진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닛을 완전히 열었어요. 기사가 말했죠. 애야, 함부로 만지지 마. 이거 고장나면 내가 책임질 수 없어. 하지만 소년은 이미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엔진룸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여기저기를 만졌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조심스러웠죠. 서윤은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시골 소년이 뭘 안다고 비싼 차를 만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소년은 한참을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연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아니라 신경 쪽입니다. 서윤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소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엔진은 멀쩡해요. 근데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센서 문제 같은데. 소년은 손을 뻗어 뭔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지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윤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3분쯤 지났을까요? 소년이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걸어보세요. 기사가 반신반의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였죠.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어요. 기사도 놀란 얼굴이었죠. 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센서 연결 부분이 살짝 헐거웠어요.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서윤은 소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어요. 서울의 전문 정비사도 못 찾은 문제를 3분 만에 해결한 겁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차 만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이 이런 고급 차를 고친다고요? 서윤은 소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소년의 눈빛은 맑았고 손놀림은 능숙했죠. 이름이 뭐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했어요. 박민재입니다. 서윤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건넸죠. 나한테 연락해요. 일자리 주겠어요. 민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한서윤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서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윤은 민재를 다시 봤어요. 왜 거절해요? 돈도 많이 줄 텐데.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서윤은 평생 돈과 성공만 쫓아왔어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게 뭔데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어요. 차도 사람도 고장나기 전에 신호를 낸다고. 저는 그 신호를 듣고 싶어요. 서윤은 민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장나기 전의 신호. 서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신호를 무시해왔던 게 아닐까요? 감정의 신호, 몸의 신호, 관계의 신호. 모든 걸 무시하고 달려왔죠. 서윤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서윤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죠. 민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저 소녀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걸 보는 눈. 서윤은 오랜만에 호기심을 느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이 분기 실적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머릿속에는 민재의 모습이 떠올랐죠. 고장나기 전에 신호를 듣는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들고 계십니까?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번에 시골에서 만난 그 소년 박민재 찾아봐요. 데려오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이 일주일 전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서윤은 보통 이런 사소한 일은 금방 잊었거든요. 이틀 뒤 민재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민재를 회사로 데려왔어요. 민재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서윤은 민재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민재가 들어서자 서윤은 곧장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요. 조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분 만에 내 차를 고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즉시 민재를 생산라인 담당으로 배치했습니다. 임원들은 즉각 반발했죠. 다음 날 아침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검증도 안 된 시골 애를 생산라인에 배치하시다니요. 인사 담당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아이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임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산 담당 전무가 말했죠. 회장님, 현장 직원들도 반발할 겁니다. 선배들을 제치고 갑자기 들어온 애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서윤은 손을 들어 임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시험 기회를 주겠어요. 일주일 안에 결과를 못 내면 내보낼게요.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서윤의 결정은 언제나 최종 결정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생산라인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민재를 데리고 공장을 둘러봤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 주력 라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량률이 높아서 골치예요. 책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기계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죠. 불량이 언제부터 늘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엔지니어들이 다 점검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민재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놀림도 빠르고 거칠었죠. 민재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책임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겁먹고 일하는 것 같아요. 불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실수가 더 나는 거예요. 책임자는 민재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었어요. 책임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민재는 라인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작업 속도를 조금 늦추고 휴식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불량이 나도 바로 꾸중하지 말고요. 책임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생산량이 떨어지잖아요. 회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불량률이 안 떨어지면 제 책임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현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임자가 민재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해보세요. 민재 말대로.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산량을 줄이자는 제안을 받아들인다고요? 서윤은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직접 공장으로 내려갔어요. 임원들도 모두 따라왔죠. 현장 책임자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불량률이 30% 떨어졌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윤도 놀랐죠. 일주일 만에 이런 결과를 낸다고요? 생산량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초반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사흘째부터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정되니까 속도가 붙었어요. 서윤은 민재를 찾았습니다. 민재는 라인 구석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다가가자 민재는 일어섰죠. 잘했어요. 서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수줍게 웃었어요. 서윤은 민재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재의 말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겁먹고 일한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나도 겁먹고 살아온 건 아닐까? 서윤은 평생 실패가 두려워 달려왔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약해질까봐 차갑게 굴었죠.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배신당할까봐 거리를 뒀어요. 서윤은 고장난 채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며 사진 속 자신을 봤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서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생산 라인의 불량률은 계속 떨어졌고 작업 환경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현장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민재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담당 상무는 민재를 못마땅해 했어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소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불쾌했죠. 어느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어요.
하청업체 구조 개선 문제였죠. 언론에서 회사의 불공정한 하청 구조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님,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커집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말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은 말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사실 서윤도 알고 있었어요. 하청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고 안전장비도 부족했죠. 하지만 서윤은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 이익이 우선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가 회장실에 들어서자 서윤이 물었습니다.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워요. 서윤이 눈썹을 올렸어요. 왜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만 좋다고 전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부품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가 멈춰요. 서윤은 민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작은 부품 같은 존재였죠. 서윤은 그들을 무시해왔어요. 하지만 민재의 말처럼 그들이 무너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대로 대우해주면 됩니다. 사람도 차도 잘 대해주면 오래가요. 서윤은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소녀는 언제나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남아 고민했습니다. 하청 구조를 개선하면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이사회는 반대할 거고 주주들도 불만을 터뜨릴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민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이틀 뒤 서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청업체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임원회의에서 서윤이 말했어요. 하청업체 임금을 인상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무가 반대했어요. 회장님, 그러면 비용이 너무 늘어납니다. 분기 실적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요. 하지만 임원들은 납득하지 못했죠. 재무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감상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냉정해야 합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어요. 냉정하게 봤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부 고발이 터진 겁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회사의 불공정 거래 내역을 폭로했어요. 과거 서윤이 묵인했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회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철의 여회장, 하청업체 착취로 부축적, 대기업의 갑질, 서민 눈물로 쌓은 성공. 기사들은 가혹했어요. 서윤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죠. 기자들, 주주들, 협력사들 모두가 서윤을 비난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이사들은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회사를 살리려면요. 서윤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자 등을 돌리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면 회사만 더 망가집니다. 서윤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는데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죠. 회장님,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차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안 들어준 거였죠. 서윤은 민재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서윤도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을 뿐이었죠. 고마워요, 민재.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과거가 드러난 겁니다. 민재가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가출했고 보호관찰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임원들은 즉시 민재를 불렀습니다. 상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있어? 당장 나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윤은 회의 중이라 자리에 없었죠. 민재는 짐을 싸서 회사를 나섰습니다. 서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민재는 떠난 뒤였죠. 왜 내 허락도 없이 내보낸 거예요? 서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냉정했어요.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는 혼란에 빠져 있었죠.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협력사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서윤을 공격했어요. 서윤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임 권고서였어요. 이사회에서 보낸 겁니다. 서윤이 물러나지 않으면 회사를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허탈했어요. 서윤은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행복도 다 버렸죠. 하지만 이제 회사마저 서윤을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민재가 생각났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서윤은 비서를 불렀어요. 박민재 연락처 찾아봐요. 비서가 조사한 결과 민재는 시골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혼자 운전해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비서도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혼자 운전대를 잡았죠.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서윤은 예전에 차가 멈췄던 그 시골길에 도착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정비소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차를 세우고 내렸죠. 정비소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구석에서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재. 서윤이 불렀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어떻게?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서윤은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서윤은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공구들, 먼지 쌓인 부품들, 삐걱거리는 선풍기. 민재는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남긴 곳이에요.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정비소를 지키며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민재는 구석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였어요. 민재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 서윤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서윤의 회사에서 일했던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던 사람이었죠. 회장님이 아버지를 아세요? 민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죠. 당신 아버지는 우리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였어요. 서윤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였어요. 민재의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서윤도 그를 믿고 의지했죠. 하지만 서윤은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임금도 적었고 휴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그를 무시했죠.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촌스럽다는 이유로. 그러다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났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서윤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민재의 아버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윤은 반대하지 않았죠. 회사 이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작은 정비소를 열었죠.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재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비 일을 하러 가시다가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서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서윤이 제대로 대우했다면, 서윤이 지켜줬다면 그는 살아 있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서윤은 민재의 아버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이용하고 버리고 무시했죠.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라고.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고치기 어렵다고요. 서윤은 민재의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죠.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쳐야 할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죠. 내가 고장 난 거였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서윤 옆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고장 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달리신 거예요. 쉬지 않고요. 민재의 말에 서윤은 더욱 울었습니다. 맞아요. 서윤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성공만 쫓아서 돈만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죠. 한참을 울고 나서 서윤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붓고 화장이 번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윤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와줄래요? 나를 고치는 걸.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 고치는 것보다 어려울 텐데요. 서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서윤은 민재의 정비소에 머물렀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서가 수없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서윤은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민재는 서윤에게 작은 방을 내줬어요. 정비소 2층에 있는 낡은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회장님, 밥 먹어요. 민재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서윤은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어요. 값비싼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죠. 맛있네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웃었어요. 평소에는 뭐 드세요? 서윤은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뭘 먹었나요? 비서가 주문한 도시락, 혼자 먹는 샐러드, 식사 시간도 아까워하며 넘긴 커피. 서윤은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먹었던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바쁘다고 밥을 거르셨죠. 그러다 쓰러지셨어요.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의 아버지처럼 서윤도 자신을 혹사시켜 왔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의 외침을 외면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벌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낡은 트럭 한 대를 고치고 있었죠. 도와줄 일 없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공구를 건넸어요. 그럼 이거 좀 잡아주세요. 서윤은 생전 처음 공구를 잡았습니다. 손이 어색했지만 민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볼트를 잡고 부품을 건네고 기름을 닦았죠. 1시간쯤 일하고 나니 땀이 났습니다. 옷도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서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 됐어요. 민재가 말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어요. 차주가 고맙다며 돈을 건넸죠. 민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회장님도 수고했어요. 민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뿌듯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기뻤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민재와 함께 일했어요. 차를 고치고 청소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회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비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봤죠. 민재, 당신은 왜 전과 기록이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제가 삐뚤어졌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했어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고 절도도 했어요. 보호관찰도 받았죠. 서윤은 민재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 왔어요. 아버지 정비소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걸 지키고 싶었어요. 민재가 정비소를 바라봤습니다. 차를 고치면서 배웠어요. 고장난 건 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윤은 민재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는 자신을 고쳤어요. 상처받고 망가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죠. 나도 고쳐질 수 있을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물론이죠. 회장님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서윤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서윤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을 뿐이었죠. 그날 밤 서윤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봤어요. 성공만 쫓았던 날들, 사람들을 밀어냈던 순간들, 감정을 억눌렀던 시간들. 서윤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에게,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서윤은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고쳐야겠어요.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서윤으로 돌아가서는 안 됐죠. 새로운 서윤으로 바뀐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민재에게 말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서윤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좋은 분이에요. 그냥 잊고 계셨을 뿐이죠. 서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서윤의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서윤은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성공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라는 걸. 서윤은 이제 그 용기를 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차갑고 경계하는 표정이었죠.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회사가 난리인데요. 상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걸 배우고 왔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은 회의실로 걸어가며 말했죠. 긴급회의에 소집하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서윤은 단상에 섰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윤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죠.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밝히겠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무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걸 밝힌다니요? 서윤은 상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과거의 잘못, 하청 구조 문제, 불공정 거래. 제가 묵인했던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소리쳤어요. 미쳤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끝납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송은 쏟아질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입니다. 법무이사가 책상을 쳤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일했습니까? 이렇게 무너뜨리려고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쌓은 성공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차라리 지금 바로잡는 게 낫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무가 냉소를 띠며 말했죠. 시골 가서 며칠 있더니 완전히 이상해지셨네요. 그 박민재 때문입니까? 서윤은 민재의 이름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관계없어요. 이건 제 결정입니다. 상무가 비웃었어요. 정과자 말 듣고 회사를 망치시겠다는 겁니까? 서윤은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상무를 향해 걸어갔어요. 민재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민재는 정과자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죠.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척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습니까?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를 기억합니까? 박진우 엔지니어.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였죠.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들이 무시하고 혹사시키고 결국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저도 그분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어요. 재무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감상에 빠지신 겁니다. 사업은 냉정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결국 무너집니다. 상무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먼저 무너뜨리시겠다는 거군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제대로.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서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주주들, 하청업체 관계자들까지 모였어요. 서윤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성공만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어요. 하청업체를 착취했고 직원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어요. 특히 박진우 엔지니어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분은 제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과로로 쓰러졌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서윤은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회사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하청업체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어요. 비용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주 한 명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배당금은 어떻게 됩니까?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회장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할 겁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저도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였어요. 민재는 서윤에게 다가왔죠. 회장님, 방송 봤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땠어요? 민재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멋있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서윤은 민재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민재가 인정해줬으니 충분했어요. 고마워요, 민재.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윤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요.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이사회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초반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어요. 서윤이 약속한 대로 하청 구조가 개선되었고 근로 환경도 나아졌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어요. 서윤보다 젊고 유연한 사람이었죠. 서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민재는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민재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직원들이 힘을 모은 겁니다. 민재는 기술학교에 입학해서 정식 교육을 받기로 했죠.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재가 서윤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실력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서윤은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강남의 큰 집은 정리했어요.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죠. 서윤은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오늘은 뭘 할까? 서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빡빡한 일정도 끝없는 회의도 없었어요. 서윤은 자유로웠습니다. 서윤은 요즘 봉사활동을 했어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했죠. 상담도 해주고 권리 찾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서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단체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할 일이 많다면서요? 서윤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당해고당한 노동자, 임금을 못 받은 직원, 산재를 당한 사람들. 서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의 서윤이라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민재와 만나기로 했어요. 둘은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고깃집이었죠.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민재도 웃었습니다. 달라 보이세요. 표정이 편안해지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살았나 봐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학교 얘기, 일상 얘기. 편안한 대화였어요. 민재, 학교는 어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재밌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교수님들도 좋으시고요. 서윤은 뿌듯했습니다. 민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숙연해졌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꿈꾸던 모습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강변 산책로였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죠.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재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뭐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직도 잃고 재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윤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잃었지만 행복해요. 이상하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차도 그래요. 비싼 차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잘 달리냐는 거죠. 서윤은 민재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역시 민재는 모든 걸 차에 비유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정비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죠. 정비소에 도착하니 민재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정비소는 예전보다 깨끗해져 있었어요. 정리했네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주말에 와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서윤은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민재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아버지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재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미소를 보며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죠. 민재,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윤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회장님. 두 사람은 정비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시골에서 만난 소년이 고쳐준 건 차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인생이었어요. 고장 난 줄 알았던 삶, 멈춰버린 줄 알았던 마음. 민재는 그 모든 걸 다시 달리게 해줬죠. 민재, 고마워요.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없는 걸요. 회장님이 스스로 고치신 거예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서윤 스스로 바뀐 겁니다. 민재는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서윤은 일어나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꺼니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이제는 잘 달리고 계신데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제야 제대로 달리는 것 같아요. 서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민재가 손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윤도 손을 흔들었죠. 서울로 가는 길,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서윤은 알았어요.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서윤은 이제 제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